개혁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자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비상계엄과 내란을 반대했던 국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우리의 시대 정신이고 역사적 책무임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검찰개혁법, 공수처 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1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는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 분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두 법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해서 오늘 당정청 협의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당대표인 제가 직접 법사위원장과 간사와 함께 법조항 하나하나를 밑줄 쳐가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처 살피지 못한 독소 조항이라거나 아니면 이 조항이 그대로 있게 되면 공수처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 통제, 지휘 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배제,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학으로 갖고 계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공수청, 중수청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으로 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지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수사, 기소, 그리고 검사의 수사, 지휘, 통제를 원천 배제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부 공무원에 비해 여러 가지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누렸습니다. 이 부분도 원천 배제, 삭제,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도 이제 잘못하면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 해임할 수 있었는데 국회 탄핵에 의하지 않고도 파면 조항을 넣음으로써 다른 공무원과 같이 평등하게 신분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징계 조항도 이렇게 새로 고쳤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제가 되었던 중수청 법안 45조는 100%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요소 또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부칙에 넣어져 있던 6개월 유예 조항도 90일로 대폭 기간을 축소해서 우리가 애초에 이 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도 꼼꼼하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검찰개혁 법안은 여타의 다른 개혁 법안과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상징적인 개혁 법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밖에 있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최대한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이 과정 속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조언을 주셨고 그리고 윤건영 간사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번에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부드러운 감성을 가진 리더십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설득하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제가 갖지 못한 아름다운 리더십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드릴 것은 이게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공유하지 못한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서야 우리 최고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보고드리고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 흐름을 어떻게 잡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를 하시면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이 두 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잘 참고 인내해 주시고 또 하고 싶은 말 또 참고 그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19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 채 흔들림 없이 빈틈 없이 당정청이 찰떡공조 원팀 원보이스로 이 법안을 잘 처리했다고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공소청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서 공소청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정청 협의로 검찰개혁법이 일사천리로 해결될지 혹시 기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수기를 제대로 한번 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실을 맺을 거라고는 기대를 차마 못했는데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역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예.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예. 그동안 수기를 제대로 안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 이거 갖고 싸우고 갈등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또 드라마틱하게 이재명 정부에서 당정청 이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거 보니까 검찰 개혁에 그래도 9부 능선까지는 아니지만 예. 8부, 7부, 6부 능선은 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수기할 때 꼭 밑줄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쳐야 돼요. 점이랑 이것까지 가운데 점도 따옴표랑 잘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됩니다. 가운데 점도 딱 그렇습니다. 보고 밑줄을 치면서 예. 아주 그냥 그물에 물고기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촘촘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 그래서 검사가
중수청과 관련해서 수사에 관여할 의지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결국 가장 핵심이었던 중수청법 45조를 아예 삭제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정청래 의원께서 당대표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 45조를 어떻게 수정하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그냥 삭제 예. 이렇게 된 것이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인 걸로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검찰의 불신을 갖고 있는 거는 정치 검찰. 그 검찰총장을 수뇌부로 해갖고 쫙 상명하복의 지휘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말도 안 되는 조작 기소.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이 나쁜 행태에 대해서 근원적인 차단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검사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농락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기소권, 수사권,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갖고 있던 거를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하에 그 분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수사관과 가불관계에 있을 수 있는 우려 있는 것들을 통으로 날려버렸다. 그러면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잠잠하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가 다시 활성화되나 봐요. 검사들이 반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름의 괜찮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또 반증일 수도 있어요. 회복을 보면 그런 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검찰이 조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의 생각이다. 그리고 검찰이 반발하는 거는 민주진영의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반증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1차 정부안 나오고 2차 정부안 나왔을 때 조용했어요. 조용했죠. 예. 네. 이대로 하면은 우리가 요리 빠져나가면서 그래도 수사 지휘도 하고 그리고 특사경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권한을 계속해서 뭔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 때문에 조용히 이대로 지나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당초 안대로라면 중수청 수사관이 공수청 검사에게 수사 관련해서 통보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소청 검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수사 지휘도 예. 하고 의견 개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영장 예. 청구도 관련해서 다 개입할 수 있고 예.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다리를 끊어버렸으니 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일반 공무원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본인들은 준 사법기관이라고 해서 사실은 탄핵을 당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징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냥 그 인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자리가 보장되고요. 그리고 승진이 보장되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옷 벗고 나오더라도 정관 예우로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 권한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검찰이 상당한 본인들이 권력 기능을 너무 남용을 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가 지금의 그런 검찰들의 사태를 만든 거 아닌가 싶고 개혁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10번이든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청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미스매치 됐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이 좋은 경험이 저는 이제 6월 지나고 나면 형사소송법 예. 그리고 보안수사 보안소수 요구권이 되든 요구권, 예. 보안수사권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첨예하게 작용할 때 적어도 충분한 수기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핫라인 만들어가지고 정말 비밀은 보장하면서도 각자의 의견에서의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검찰 개혁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검찰 혹시 주위에서 검찰 쪽에서 연락 안 옵니까? 저요? 네. 없습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아유 저요 뭐 가진 게 없어가지고요. 아무리 그래봤자 뭐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시민의 우리 뒷배를 든든하게 하면서 대변하면 되기 때문에요. 제가 걱정되셨나 봐요, 부장님.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기 때문에 예. 네. 검찰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공무원 되는 거고요. 예. 실제로 그러면은 똑같이 그냥 해야 되는 수사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기소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파면도 당하고요, 징계도 당하고요. 똑같은 공무원이고 특혜는 이제 없다. 그래서 본인들도 n분의 1의 역할을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하시면 된다. 그 마인드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수청 수사관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권한 같은 걸 이렇게 인지하고 검사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현재는 지금 그 상명하복의 관계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검사가 지시하면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독립적인 기관이 됩니다. 그렇죠. 중수청은 말 그대로 행안부 소속이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벌써 부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로서 그렇죠. 수평적인 지금의 관계. 그런 조직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중수청도 결국에는 2원화 하려다 하다가 1원화로 그냥 합쳐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수사 지휘권이나 의견 개진권이 마치 갑을관계처럼 돼가지고 내가 이 검사들의 요청에 대해서 반하는 결과 아니면 보완 수사를 안 했을 때 나중에 후환이 두렵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복을 당한다는 두려움이 있어갖고 사실은 경찰이 그동안 검찰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무시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예. 각자의 전문성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의 그런 범위와 권한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찰들의 수사 전문성도 계속 키워가지고 정말 뭐 민생에서 현장에서 이런 검찰 개혁이 작동을 할 때 수사의 그런 사건들이 쌓이지 않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후속 조치로 잘 이제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는 내용의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덮거나 인권을 침해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국민들이 피해만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비대해지고 권한이 강화되면 항상 뭔가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서 뭔가 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제 새롭게 검찰 개혁이 되면서 경찰의 그런 역할들이 커진 만큼 본인들이 자정작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어떤 비난이나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본인들의 전문성, 그리고 수사 역량, 그리고 신속한 처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들의 노력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그런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러면은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이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그냥 검찰개혁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도대체 국민의힘은 아니 정치 검찰의 그런 행태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있는 건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맨날 발목 잡기만 하고 대안이 없어요. 맨날 필리버스터 하잖아요. 이제 국민들도 알죠. 아유 또 저기 필버한다, 그냥 발목 잡기 한다, 대안도 없는 정당이 정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이러면서 이번에 이제 19일 본회의 이제 올라가서 하면 필버 시작되고 그러면서 껌껌이 박을 텐데 그것이 정말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을 것이냐?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아무도 안 봅니다. 민주당은 그 국민의힘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안전하다. 그러니까 현재는 검찰이 다 무소불위의 그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이 되겠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관이 수사를 전담하고 그리고 공소청의 검사가 기소를 맡기 때문에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법 안전장치다라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네,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들 공소청으로 갈지 아니면 검사들도 뭐 일부는 중수청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안 갈 그럴 겁니다. 왜 그래요? 예,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네, 옷 저는- 벗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네. 차라리 옷을 벗을지언정 네. 중수청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 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들은 공소청에 남아가지고 그래도 자기 그 상관이 여전히 검찰총장이잖아요. 그거는 네. 검찰총장 이름은 남아있으니까. 예. 제가 보기에 검사들은 공소청 검사로 남는다. 100% 저는 확신합니다. 이름은 검찰총장으로 예. 남았지만 예. 우리는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된다. 그렇죠. 그게 정청래 당대표의 그러니까요. 워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자도 빼고 대공소청이 아니라 공소청, 그리고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어쨌든 78년 만에 검찰이 해체됐다고 예. 법사위도 통과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땅땅땅 의사봉을 친 뒤에 추미애 의원이나 뭐 김용민 의원, 뭐 박은정 의원 등이 파티를 했더라고요. 사진 예. 띄웠는데 혹시 예. 보셨어요? 그 사진은 못 봤는데 네, 사진 기뻐할 충분한 서영교 그런- 의원이랑 했는데 예. 여전히 검찰이란 단어가 사라지지 않는 게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검찰 개혁은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그동안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래도 진짜 진일보하는 성과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파티를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정성호 장관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법무부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한테 여러 번 얘기했대요. 이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다. 이제 너네들이 쌓은 과오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검찰청을 위시한 검사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다. 업보다. 받아들여라.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예. 그리고 공소청에 가시던지 옷을 벗던지 아니면은 일말에 중수청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각자의 역할에서의
그 공무원으로서의 국가 봉사를 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뭐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첫 술에 배부를 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예, 예. 보기에 중수청법 45조를 삭제한 것만으로도 정말 78년 만에 검찰의 해체를 가져온 큰 일이라고 보니까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역사의 큰 정말 단계가 이렇게 스텝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으로 검찰개혁의 또 다른 깃발 7대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7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조작 기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국정조사를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예. 그 가운데 최근에 가장 회자된 게 다름 아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렇죠. 예. 대통령까지 SNS에 검찰의 이런 조작은 살인보다 나쁜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나빠요. 이게 정말 타겟팅 정하고요. 프레임 씌워가지고 언론에서 막 공작하고요. 그 배후에 검찰들이 막 이렇게 수사 내용들을 흘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미 악마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재판에서든 어떻게든 무혐의 나고 문제가 없었던 걸로 드러나면 아무도 기사 안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대통령이 SNS에 예.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서를 제기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혐의 없는 걸로 나오는데 아무도 기사를 써주지 않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나쁜 언론의 속성인데요. 본인들이 정말 펜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자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안해동 하는 거예요. 그 시류에서 막 언론이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기사 써야지 하면서 정말 그대로 복붙하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와, 그래서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고 어떻게 기사를 받아서 쓰고 본인들이 검증도 안 하고 사실관계도 확인도 안 하냐. 정말 통탄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X에다 그거를 포스팅 하셨겠어요. 최근에 그 아까 말한 언론의 부안 의동해서 생각나는 건데 그 장인수 기자의 조선일보가 그 공소 취소 거래설 그 거래라는 그 단어를 처음으로 이렇게 제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공소 취소 거래로 이렇게 몰고 갔다는 거예요. 아. 공소 취소 거래는 아닌데 왜 그러냐. 이건 조선일보의 뜻이다라고 많은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사실 우리 민주진영에서 내부에서 뭔가 악재가 터졌을 때 그거를 아타쿠나 좋다 하고서는 받는 게 조중동이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특히 조선일보가 그런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프레임 씌우고 계속해서 헤드라인 씌우고 그러면서 반복해서 보도하고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은 극우 언론 매체들은 더 그거를 크게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에 정말 그게 커질 수 있는 사안이긴 하거든요. 예. 이게 원래 공소 취소설 로 처음에 네이밍되다가 어느 순간 공소 취소 거래설로 거래설, 예. 이게 정말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조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장인수 기자가 그때 뉴공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도 공소 취소에 대한 제의를 받았다. 예.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팩트였는지 저는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그 부분이 팩트였다 하더라도 거래를 하려는구나라는 거는 그냥 상대방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 붙여갖고 야 공소 취소해주면 우리가 이거 거래하고 검찰개혁 봐줄게. 이렇게 마치 제안을 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역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쓴다고 해서 조선일보 기사 믿을 수 있어? 라고 한 번은 스크리닝 합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적으로 막 공격을 해오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의 악순환을 어떻게든 끊어야 된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고 나서 검찰 조작, 사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당의 사람들을 계속 범죄인으로 몰았느냐. 그래갖고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대장동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건 박지원 의원이랑 연결돼 있죠. 예. 그리고 뭐 윤석열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들에 대해서 진실을 좀 드러내보자. 그리고 얼마나 무리한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과 짬짬이 하면서 권력과 기이에서 이런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방안으로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권 바뀌고 나서 탄압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재판받죠. 그리고 기소돼가지고 뭐 계속 변호사 소송비 부담 있죠. 그러면서 정말 정치를 하고 나서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계속 탄압받고 그 후가로 계속 고생하고 그러면서 동지들은 다들 이게 막 파탄나고 이런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명도 원내대표가 아주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정말 검찰개혁의 최종안 다시 만든 거 그리고 이 국정조사 요구서 해가지고 정말 특위 만들어갖고 이거 추진하려고 하는 그 리더십 그런 것들이 지금 한명도 원내대표가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 임기가 되게 짧아요. 짧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지선 끝나고 나면 원내대표 선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쫙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의 케미가 좋다. 청와대랑도 소통도 잘 되고 그러면서 당정청의 공조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사법 분야라고 법정 소란을 피웠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만으로도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혐의가 크다고 여겨졌는데 어쨌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보통 검찰이 웬만하면 변호사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검찰이 웬일이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달라도 다른가요? 아, 저는 그게 참 방금 말씀하신 게 희한했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네. 웬만하면 옛날 같으면 다 봐주잖아요. 이게 법정 모욕 뭐 그런 거는 봐주는데 예. 예.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죠. 예. 네. 이게 이제 작년에 네. 그 11월 26일 대법원 소속 법원 행정처가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권우현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 분야라고 이렇게 모욕을 했잖아요. 소란했죠. 네. 이승만 판사 있는 재판부에서.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과태료는 관련 규정에 있는 최대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도 최대 500만 원이고요.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는 법률에 최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걸 초과해서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중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 금액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은 형법상의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모욕죄는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138조 법정 모욕죄가 있고요. 관련 조문을 읽어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과태료는 관련 규정에 있는 최대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도 최대 500만 원이고요.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는 법률에 최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걸 초과해서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중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 금액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아,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아니,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방청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자, 감시합니다. 잘못 걸린 겁니다. 본인 예.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요즘 끝까지 추적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법 로또, 법정 로또. 그러니까 이진관에 걸린 한덕수 총리 그런 사람들은 아주 세게 중형을 받고 그치. 예, 웬만한 그 누구죠? 우인성 판사한테 걸린 김건희 씨는 이렇게 일부 무죄를 받고 예. 그렇잖아요. 정말 그것도 아직도 생각해도 놀라워요. 아, 어떤 부장판사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죄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거고, 보통 우리가 검찰이 구형은 세게 하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는 약간 그걸 톤다운시키는 방식으로의 최종 판결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갑자기 23년형 하면서 징역 한덕수 23년을 높여버렸잖아요. 와, 이렇게 되면서 누구야? 이진관이 누구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진관 판사가 이 비상계엄에 대한 2024년에 어떻게 이런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이런 거에 분노하는 공명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덕수의 그런 미꾸라지 전략에 대해서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사법부는 엄중하게 판단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란 그리고 쿠데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역사적인 사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되게 크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하상 변호사 그리고 권오현 변호사 이 사람들은 정말 혼나도 싸요. 왜냐하면 재판부의 그런 법정에서의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아니 김용현은 죄가 많죠. 김용현을 변호해야 되는데 김용현 변호해 안 하고 자기 정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법부 모독하고 결국엔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이 정말 슈퍼챗 받으면서 막 또 떠듭니다.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치졸하게 권오현은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정말 구치소에 감치 20일. 예, 감치 감치 20일 피해 돼야 다닌 되는데 거죠. 요리조리. 잠적했었잖아요. 그렇죠. 요리조리 예. 피해 다니죠. 예, 그리고 사법기관이나 재판부에 정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되면서 이제는 뭐 법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된 거죠.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검찰 그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권오현 변호사가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만큼 우려가 크다. 그리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무엇보다 권오현 변호사가 감치 20일을 선고받은 뒤에 3개월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러니까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이진관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권오현 변호사가 감치될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게- 보기엔 예, 권오현 변호사가 진짜 그냥 변론하러 갔다가 재판 끝나고 나서 이진관 옴부즈맨이 거의 암행어사처럼 딱 나와가지고 너 감치하라고 딱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사실 이하상 변호사는 그나마 감치했으니까 지금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에선 빠진 거예요. 거죠. 예. 근데 권오현은 얍실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 끝까지 간다. 이게 이진관 판사의 본인이 지금의 그런 내란과 비상계엄을 보는 사태에서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게 법원 행정처가 어쨌든 그 권오현 변호사를 2025년 11월 26일에 예. 경찰에 고발했잖아요. 예. 법원 행정처가 계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부지법
내란 폭동 때도 별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과 관련된 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감히 판사를 무시해라고 하면서 바로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선 후보일 때 정말 파기환송심이 했을 때 아니 7만 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막 이런 것들 천대엽 행정처장한테 물어봤잖아요. 예. 아 근데 볼 수 있다라고 막 변명하면서 자기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했는데 볼 수 있다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변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할 일은 했네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할 그러니까 일은 했네요. LTE급입니다. 그러니까 예. 계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속도가 아주 늦은데 이런 거는 예. 굉장히 빨리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도 제가 느낀 게 판사들의 권위 의식이라는 게 참 예. 크구나. 감히 나한테 도전해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판사들한테. 예, 그렇죠. 사법권의 그런 권한과 독립성 이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본인들이 신성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또 일환일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간에 그런 권력과 권한을 국민한테 위임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적 신뢰를 먼저 받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 왜곡죄는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판사들이나 검사들의 조작 기소 예. 그리고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순기능의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악용 사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 논리도 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법이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김건희 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인성 부장판사는 방조 혐의가 빠져가지고 그 네. 이후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쵸. 이번에 이제 특검이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공동 정범, 그러니까 특검은 김건희 씨가 당연히 공동 정범이라 생각해서 공동 정범만 밀어붙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때 만약 방조 혐의까지 넣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이제 방조 혐의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그 우인성 판사의 판결 보면서 우리가 분노했잖아요. 와, 도이치모터스를 이렇게 손망망이로. 그래서 분노했는데 그때도 해석하기로는 방조에 대한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을 안 했어요. 예. 이 판단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를 했어요. 그때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시세 조정 행위는 시효가 도과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때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방조 혐의가 없다라고 부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소장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유보한다는 식으로 사실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 특검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은 다시 항고심에서는 다시 이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심에서는 좀 달라질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통정 매매, 고가 매수 주문 이런 걸로 8억 1,000만 원 상당히 부당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그런 유죄 입증을 한계가 있었다는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2심에서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그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손모 씨 같은 경우 역시 그렇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게 쩐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 이 손모 씨 이분이 유죄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 혐의로 1심에서 지금 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김건희 씨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로 봐서 김 씨 당연히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항소심 공판이 25일에 열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이 붙였어요. 지금 워낙에 검찰개혁이랑 많은 이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재판부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너무 처벌을 가볍게 받았잖아요. 1년 8개월 형님 1년 8개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뇌물에 대해서도 받기는 했으나 그 대가성이 없었다 이러면서 다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포괄일죄. 예,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씨가 재판부를 어떻게 판사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빠져나갈 구멍들이 요리조리 지금 많이 파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 국민들이 끝까지 관심 갖고서는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만약 주가 조작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게 된다면 예.
영향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예. 조상원 전 4차장. 이 두 사람은 디올백 수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를 처분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이 두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출금을 받았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이 김건희 특검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쭉 다 보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미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파악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희룡 전 지사도 출금 당했어요. 네, 금지됐죠. 그래서 그 네. 양평 고속국도에 대한 부분, 김건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미진했고, 김건희 특검의 내부의 검사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파헤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홍익표 정무수석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양서면 안과 그 또 다른 수정안 두 가지 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타 그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두 개의 노선을 바탕으로 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 그래서 예전에 황제조사 받고 출장조사 받았던 김건희,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라고 털어준 거잖아요. 사실 검사들이 털어준 거예요. 명분을 만들어줬고, 그때 그 브리핑 생각나나요? 그 검사들이 왜 무혐의인지를 브리핑을 하는데 엄청나게 수시간 동안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봐주기에 대해서 동조가 되고 부역을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창수, 그때 전 서울중앙지검장, 예. 그리고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예. 이분들이 그 주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특검이 기소하고 유죄로 재판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면 아니 이때의 윤석열 정부의 그 검찰과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의 검찰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정말 이거는 무죄로 봐주기 논란에 있었던 그 검사들까지도 사실은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라인이었던, 그래서 부역했던 검찰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받고 이제는 본인의 그런 죄가를 책임질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현태 전 특전사 단장을 민간법원 첫 재판에서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특검이 보기에는 김현태 씨가 좀 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현태 단장은 계엄 때 소총과 권총, 태건 등 무기를 소지한 채 국회 경내에 침투했고 예. 그리고 소총으로 본관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 기억하는 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후에 이제 불구속 기소된 뒤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지금 구속해달라고 했습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전사 707 특수임무 단장이었다가 파면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공무원으로서의 뭔가 이 나중에 연금이나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존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여론선동과 정치뿐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집회에 올라가고 멋있는 선글라스 끼고서는 본인 양복 쫙 입고서는 막 이렇게 막 윤 어게인을 외치고 전환길 뉴스 막 여기 출연해가지고 왜 이렇게 전환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그래서 놀라운 전환길이 부분인데. 애제자로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에는 사실은 내란 특검이 발족되고 뭐 내란 재판하고 막 그럴 때 처음에 초반에는 막 기자회견 열고 그럴 때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저희 그런 우리 아래에 있는 직원들한테까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군의 모든 그런 책임은 제가 뒤집어 쓰고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되게 뭔가 책임감 있는 그런 군인 정신이 살아있는 분인가 현혹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요. 본인이 정말 왜 그 내란에서 그 현장에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윤석열식의 화법으로 계속해서 두둔하면서 재판에 임했잖아요. 이게 정말 재판부나 특검이 봤을 때도 아주 이 사람은 여론선동에 능하고 사실은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고 또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의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비록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긴 했지만 이제는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김현태 전 단장의 변호인 측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요 증거와 증인 신문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속에 대한 거나 하여튼 사안의 중조성, 도망 우려, 증거인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이유 없이 요청하진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동안 김현태가 파면되고 나서 어떤 증거 인멸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황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 이후에 김용현과 접촉해서 통모, 비밀리에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회유, 협박, 압박하는 증거인멸의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근거가 확보돼서 주장할 수 있는 재판부에서의 그런 내용으로 활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렇게 돌변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윤 어게인 같은 발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증거인멸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사법부터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